예,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공급 쪽에서는 그러면 어, 계속 3기 신도시로 이제 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전문가들이 현 정부 정책에서 계속 공급이 그래도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이제 정부가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해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공이 참여해서 LH나 SH가 참여하는 이런 공공의 재개발, 공공 재건축을 시행해서 여기서 7만 호를 또 공급하겠다. 즉 서울에서 서울에서의 공급 대책은 바로 이런 재개발, 서울에서의 사실은 공급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그쪽에서 대부분 공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떠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그 임대라든가 아니면 그 공급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LH와 SH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용적률을 250이지만 500까지 올려서 이 용적률을 상당 부분 증가시켜서 이 증가된 용적률 이걸로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각각 2만 호, 5만 호 해서 7만 호까지 이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재건축으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제는 그런 공급을 7만 호 이상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나 전문가들은 재개발 쪽은 좀 모르겠어요. 재개발 쪽은 좀 모르겠는데 재건축은 사실상 강남이 주로 많습니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이러한 건물만 낡은 주변에 도로라든가 이런 건 잘 돼 있는데 건물이 낡은 거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남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그 건물을 어, 멋있게 그리고 어, 굉장히 이제 양호하게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이런 이제 LH나 SH가 되어서 껴서 또 용적률이 예를 들어 500%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은 교통난 또 여러 사람들이 밀집돼서 하게 되면 또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상 이 공공 재건축에는 얼마만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재건축에 그러한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 용적률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 중에 또 50%에서 70%는 또 그걸 기부 체납해야 돼요. 다 파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해야 되고, 또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재초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늘어나는 만큼 기부 체납을 해야 되고, 그게 또 임대로 가니까 이게 이제 별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은 임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대세대랑 섞이는 것도 싫어하고, 또 LH나 SH가 참여하기 때문에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뭐 등, 또 그렇다고 이익이 남으면 모르는데 이익도 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죠. 또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 적용이 되죠. 다 되니까 이건 무슨 메리트가 있냐. 오히려 나중에 환경만 더 훼손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건축 쪽은 사실상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재건축으로 해서 5만 호를 서울시에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의사표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재개발은 속도가 워낙 느리고 또 워낙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도로도 없고 막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 LH나 SH가 참여해서 뭐 높은 건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쪽은 뭐 조금 참여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재건축 쪽은 그리 많지 않죠. 그렇지만 재건축은 대부분 강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재건축이 활성화가 안 된다면 양호한,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강남의 아파트 공급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는 서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한민국 상징으로서 강남의 아파트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는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워낙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그 원흉이라고 하면 법인들, 임대사업자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이겁니다. 정부가 강남의 재건축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안전진단이라는, 재개발하고는 달리 재건축은 건물이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의 요건도 상당히 강화했고, 또 이제 이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지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건축에서는 그냥 소유만 했으면, 소유했으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자한테 그 땅을 종전에 한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 재건축, 즉 환권 사업이었던 거거든요. 재건축 사업이었는데, 이건 소유가 아니라 거주도 해야 된다. 거주도 해야만 조합원 지휘권을 주겠다. 즉 거주 안 한 사람은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건축에서는 재개발도 그렇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나중에 입주권을 분양받아서 이것을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서 사람들이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2년을 거주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조합원 지위가 안 되고 이제 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억제 정책은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진보 정권에서는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금 발표를 내놓은 건, 그러면 공공이 참여하면 그 재건축 활성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의 그 재건축은 업자들은 거의 참여 안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량한 이런 강남의 공급은 거의 지금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쪽에 이제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현재 정부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는 1가구 1주택만 살아라. 취득도 하지 말고 있는 놈은 빨리 팔아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3기 신도시를 해줄 테니까 거기 3기 신도시 가서 무주택자들은 1가구 1주택 실현해서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책들, 지금까지 내놓은 무수한 정책은 바로 이겁니다.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이제 1가구 1주택 해라.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은 3기 신도시 가서 거기서 아파트 마련해서 살아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이제 정책을 추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정책들이 이제 예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상이 되느냐. 일단 그렇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무서우니까 팔지도 못해요. 양도세가 무서우니까 팔지도 못해요. 집을 뭐 금방 팔 수가 있나요? 집이라고 하는, 서울의 집이 보통 10억이라고 한다면 이 10억짜리 집을 지금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또 너무 무섭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어요. 뭐 그거 돈 내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뭐 안 팔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거래가 침체가 되죠. 거래가 침체가 되고요. 또 적은 층의 적은 사람들이, 적은 평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받게 되면 취득세도 많이 나가고 또 대출 규제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조정구역에서는 아파트 업체들이 이제 분양할 때 상당한 그러한 그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가격이 커지게 되면 또 무주택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결국은 기존에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평수,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는 이전 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전 수요도 차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또 무주택자들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고요. 대출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신규 분양이 침체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그러한 리스크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이 부동산 경기는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랑 같이 갑니다. 실물 경기랑 부동산 경기는 상호 많이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물 경기가 다운되면 결국 부동산 경기도 다운되는 거죠. 좀 실물 경기가 앞서가고 부동산 경기는 후행지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기가 위협받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이 잘 극복해서 경제 활동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1%까지는 안 갈 수 있지만 세계 경기는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물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많은 규제 때문에 부동산 경기도 다운된다면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로 IMF 때 김대중 정부는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이 침체됐을 때 결국 부동산 경기를 살려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경기가 말고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신규 분양이라든가 또 부동산 거래 이런 것들이 침체가 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경기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모든 규제를 해놓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즉 똘똘한 한 채, 즉 정부에서 한 채만 사라고 하죠.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집값 팔겠습니까?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활성화 안 됩니다. 근데 살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건 서울이거든요. 서울인데 서울에는 공급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여전히 규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의 공급은 지금 여전히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참여도가 확실치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아직은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만큼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은 팔아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집을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한 채, 지방에 만약에 청주에 한 채 있다면 어느 집을 팔겠습니까? 당연히 청주에 있는 집 팔겠죠. 그건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한 채를 팔아야 된다면 청주에 한 채를 팔죠. 그처럼 지금 그 지방과 수도권 또 수도권과 서울 이거에 대한 양극화들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장세가 많은 데는 사실상 돈이 많은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얼마든지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세금 돈이 있으니까 좀 내겠다. 그리고 나 대출도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서울로 갑니다. 그럼 서울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어느 정도 급매물을 이게 이제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이 시중에 이 유동자금, 부동자금이 결국은 간다는 거죠. 경기가 어려워도요. 경기가 어려워도 이 부동자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그 우량한 그런 가격들은 그렇게 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지방에, 그리고 이 지방에는 이제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급매물로 내놓는, 지방은 싸니까 오히려 서울의 한 집들은 가지고 있고 지방에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러한 아파트들은 내놓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는 가정에 대신 부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지방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서울의 집값들은 계속 안정화가 되면서 더 오르면 오르는 것이고, 지방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집을 팔아야 되니까 이건 뭐 헐값으로라도 지방에 있는 집들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이제 수도권, 지방 이 분류가 이제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요 대책에서 결국 현재 정부의 그러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건 이해는 되지만 이게 어느 한쪽의 판로를 틀어주지 않는 한 보유세를 강화하든 거래세를 약화시키든 뭐 어떤 그런 거래를 활성화시켜 놔야 되는데 이거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다면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그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건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양극화가 많이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 공급 측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건데요. 공급 측에서도 지금 3기 신도시를 해서 거기 분양받아라 하는데요. 3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올해 보상계획 공고 나간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했을 때 이때에 사전 청약을 했었어요. 사전 청약하고 나서 평균적 입주치까지 보통 한 7, 8년이 걸립니다. 이 사전 청약이라는 건 아직 보상도 안 한 그 밑그림 상태에서 그냥 자격만 검색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국토부에서는 202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보상도요, 철거까지 빨라 2년입니다. 이 철거가 안 되면 일부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철거가 돼야 본격적인 공사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또 아파트를 건물 지면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이런 검토 내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3년 내에 입주하는 건 거의 힘듭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정도는 잡아야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입주까지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만 공급이 활성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진단 강화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죠. 또 그리고 실거주 2년 요건 강화하고 있죠. 또 분양 재건축 초과이익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이거 부과하고 있죠. 서울에서 재건축을 할 만한 요인이 거의 지금 없어요. 다 세금 가져가죠. 또 규제도 많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울에서 우량한 공급이 되려면 재건축을 풀어줘야 됩니다. 재건축 지금 절대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지금, 그래서 공급 측면만 봐도 공급은 계속 당분간 계속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 측으로 하기 위해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거래세 그리고 보유세를 다 강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할 겁니다. 당분간.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실물 경기도 침체한다면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이제는 침체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경기 전반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부동자금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가격은 완전히 이제 던지는 것이죠. 왜냐면 다주택을 피해야 되니까. 지방은 헐값에 팔릴 것이고 서울은 계속 그 풍부한 부동자금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수도권에서의 그러한 3기 신도시,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까지 돼야 서울만한 그런 입지 조건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교통이 서울의 중심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서울의 외곽이지 않습니까? 일부 과천을 빼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부 정책은 이해는 하지만, 빨리 투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이해는 하지만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오히려 지방에 더 문제가, 지방하고 서울하고 양극화가 돼서 지방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원인 분석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지금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강남의 투기꾼들, 그리고 법인,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건 일부분인 거고요. 현재 부동산 투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유동성, 저금리,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어디로 갈 수 있도록 유인을 해서 이 부동산에 있는 부동자금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도록 예금 금리를 높이는 상품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준다든가, 어떤 소외계층에게는 저축을 하게 되면 소외계층에게는 뭐 5% 이상 보장하는 그러한 예금 상품을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그런 돈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마련해 준다든지, 마련해서 그러한 그 유동성을 좀 흐르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또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풀어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정부의 원인,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현 정부에 쓰고 있는 정책, 그리고 그 정책들이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현 정부에 대해서 좋다, 적정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또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 검토, 이런 부분들은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시 차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정답도 아니고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원인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피면서 이러한 것을 비판적 의식에서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4차시까지 했고요. 이제 10월 달에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접 뵙고 직접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영상을 하는 건 좀 어색해서 힘도 안 나고 힘듭니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냥 그 대면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빨리 코로나가 이제 물러나서 10월에는 대면 강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